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4단원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장소와 공간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이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5문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데요. 문제 푸시기, 강의 듣기 전에 미리 문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들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15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간 이동의 흡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공간 이동의 요인에는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흡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을 얘기한다 그랬고, 배출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 공간 이동의 흡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4개의 선택지 가운데서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 낮다. 낮은 임금? 그러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이래도 그곳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실업. 그곳에 있으면 직장을 못 얻어? 그래도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다른 곳으로 다 가야 되겠죠. 하지만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또 이보다 더 안정적인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 안정성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최근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외국으로 공업을 이전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공업을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은 그랬습니다. 자, 공업 자체가 외국으로 이전하게 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내용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에 공장을 짓게 되는 경우에는 그곳의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공장 부지가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랬었는데, 첫 번째 시장 규모. 시장 규모 때문에 그런, 시장은 어디에다 팔 것이냐, 이걸 내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업 자체가 외국으로 이전이 되는, 공장이 옮겨가는 이러한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진 기술 보유 여부. 그러면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선진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선진 기술의 보유 여부와는 또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3번. 값싼 노동력. 노동력이 저렴한 곳.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인 것 같고, 풍부한 자원.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 자원들이 풍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임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보기 가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올바르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베버의 공업 입지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내용 보겠습니다. 베버는 공업 입지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전개하였다. 베버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고려하였다. 자, 비용을 최소화. 이게 지금 관건이죠. 자, 그러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업의 요소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료, 노동력, 그리고 시장.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원료와 관련되어 있는 원료 가격, 원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동력의 임금을 생각해야 될 거고, 다음에 그것을 시장으로 이동하는 운송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운송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노동비도 비용 최소화하는데 고려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다음, 직접 이익. 직접 이익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공업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모여 있는 거라 그랬어요?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 원료의 공동 구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반해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요소들은 아닐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하면은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을 표현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제시문이나 표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표나 그래프가 등장한다 그러면 그 안에 정답이 모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제를 대하셔야 한다라는 것 계속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표는 서비스업의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가 서비스와 나 서비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가 서비스는 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위생업, 오락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비스예요. 근데 나 서비스는 사업 서비스, 정보처리 연구개발 전문기술, 통신, 금융, 부동산, 기계 장비 임대, 광고, 방송 서비스입니다. 자, 각각의 서비스를 가와 나 서비스를 좀 구분을 해보자면 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구매하거나 단순하게 소비하는 그런 서비스들이죠. 그런데 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연구개발 전문기술, 뭐 통신, 금융, 특히 기계 장비 임대 같은 경우에 기계 장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러한 서비스들이죠. 그런데 활용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 서비스를 우리는 소비자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 나 서비스를 우리는 생산자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사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종류가 구분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 서비스는 가는 소비자, 나는 생산자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4번에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산업의 공통점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시된 산업으로 도매업, 숙박업, 관광업, 보험업, 운수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는 전부 다 서비스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차 산업이냐라고 물어봤을 땐 3차 산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각각의 서비스업, 3차 산업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 2차 산업에 속한다. 1번은 일단 확실하게 아니죠. 다음 두 번째 2번. 기계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랬는데 기계화 수준이 높은 거는 2차 산업이고 서비스업은 기계화 수준이 낮습니다. 2번이 여기서는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구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이것도 1, 2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자연 환경에서 생산물을 얻는다. 이거는 1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기계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2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이에요. 다음 중 서비스업의 입지 변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서비스업이 입지 변화하는 요인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새로운 업종이 등장한다. 이것도 입지 변화의 요인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파생 산업들이 나올 테니까. 자, 인구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서비스는 입지하지 못하죠. 있던 서비스도 없어지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해야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서비스 입지 변화 요인에 들기 어렵습니다. 교통 발달, 뭐 어떠한 산업이든지 그 산업의 입지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교통의 발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소득 증가, 소득 증가로 인해서 서비스업의 어떤 수준 자체가 높아진다,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인구 감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공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공간 범위가 확대된다. 뭘로 인해서 그러냐 하는 거죠. 두 번째, 규모가 큰 서비스 업체는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규모가 작은 업체는 쇠퇴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이렇게 서비스업의 공급 범위가 확대가 되는 이유, 뭐 때문에 공급 범위가 확대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다름 아닌 교통의 발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구가 증가가 되면 공급이 될 수 있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요구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 소득 수준 향상도 인구 증가와 마찬가지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업종 등장, 뭐 다 서비스업의 입지 변화 요인이기는 한데,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범위가 확대된다라든지, 또 이 다음에 규모가 큰 서비스 업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발달된 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업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중 중립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중립지 성립 요건, 궁극적인 건 뭐라 그랬습니까?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의 범위 가운데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자라는 거죠. 1번,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 도달 범위보다 커야 한다. 이거는 반대죠, 지금.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죠. 두 번째,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아야 한다. 이건 반대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됩니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와 같아야 한다. 이거는 똑같아야 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만큼 충분해야 한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이거 얼마만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가, 나, 다와 같은 운송비 구조를 갖는 공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비중을 그냥 그 파이 그래프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건데, 가는 시장의 비중이 가장 크고, 나는 원료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는 노동력의 비중이 가장 크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시장 지향 공업, 나는 원료 지향 공업, 다는 노동력 지향 공업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기 봅니다. 가는 음료 공업, 음료는 시장 지향 공업이고요. 나는 시멘트 공업, 원료 지향 공업입니다. 다는 섬유 공업, 노동력 지향 공업이죠. 바로 정답이네요. 네,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가는 제지공업, 제지공업은 이거는 원료 지향 공업입니다. 다음에 나는 가전공업, 이건 노동력 지향 공업이고, 다는 석탄공업, 이거 원료 지향 공업이죠. 다음 3번 제철공업, 이거는 노동력 지향 공업이죠. 통조림 공업은 원료 지향 공업이고, 다의 가구는 시장 지향 공업입니다. 다음 정유공업은 원료 지향 공업이죠. 원유가 와야 되니까. 다음 나 시멘트 공업도 이거는 원료 지향 공업. 제당 공업, 설탕을 만드는 것도 이거 원료 지향 공업이죠. 이건 다 원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 나, 다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고 이게 어떠한 공업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머릿속에 나와야 이러한 답들을 찾기도 상당히 쉽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내용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은 베버의 그 공업 입지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표를 응용한 문제인데, 자, 지금 이 A라고 하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A의 위치를 보면
원료, 노동력, 시장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시장과 가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업은 시장 지향 공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의 내용의 설명이 시장 지향 공업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봅니다. 값싼 임금에 의존하는 공업이다. 이거는 노동력 지향 공업일 거예요. 다음 2번 운송 과정에서 파손 우려가 있다. 자, 운송 과정에서 파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하고의 운송 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영향력이 큰 시장 지향 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운송비가 저렴하다. 운송비가 저렴하게 되면은 뭐 이거는 원료 지향 공업도 되고 시장 지향 공업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생산비가 저렴해지려면 일단 운송비가 저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료 지향 공업이나 시장 지향 공업 둘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변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거 제품의 변질 우려가 없게 하려면 원료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이거 원료 지향 공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에는 정답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운송 과정에서 파손 우려가 있으면 운송 과정이 짧아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A는 시장 지향 공업이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공업 입지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A 지점에 입지하는 공업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 A 지점, 세로로 나와 있는 이 A 지점의 내용들을 보면요. 취득비, 그러니까 물건을 얻기 위해서 얻는 들은 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분배비는 조금 줄어드는 과정에서 총 운송비가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송비의 비중이 좀 큰 공업의 경우에는 이 운송비가 낮은 지점에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운송비의 부담이 좀 많은, 비중이 많은 공업이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 유리하다. 이건 노동력의 비중이 좀 큰 거죠. 부가가치에 비해 운송비가 적게 든다. 이거는 부가가치가 크니까 이건 운송비와 상관없이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공업이 되겠죠. 입지 자유형 공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커서 운송비가 많이 든다. 그랬는데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운송비의 부담이 크니까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곳에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에 입지를 해야 되는 건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부피나 무게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운송비보다는 뭐 원료나 뭐 어떤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송비가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찾아내야 답을 찾기가 상당히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에 해당하는 산업은 그랬어요. 자, 연구시설과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장소.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중시. 그래서 이거는 뭐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과거 전통 공업지역이었던 곳에 입지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연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과 연구 개발 산업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전통 공업 지역이었던 곳에 입지하기도 한다. 그랬죠? 과거 전통 공업 지역이었던 곳에 입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산업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시설이나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장소가 전통 공업 지역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구 개발 산업보다는 첨단 산업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땐 연구 개발 산업도 답이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의 내용 때문에 첨단 산업에 무게가 더 쏠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보셔야 그 산업의 특성들을 조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좀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중 도심에서 발달한 기능을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 쭉 했을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도심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많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각각의 기능들을 한번 보죠. 업무 기능. 뭐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심에서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상업 기능. 마찬가지로 뭐 백화점이라든지 상가지구들이 도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교육 기능. 그럼 이거 학교죠. 학교는 일단은 주거지와 거의 인접해서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초, 중, 고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와 좀 가깝게 형성이 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발달하기가 좀 어렵죠. 공업 기능, 공장 같은 경우에도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발달한 기능, 그러면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 기역, 니은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글의 가나에 들어갈 말은 그랬어요. 보기 보죠.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은 도심으로 집중되는 가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도심으로 집중된다. 집중이 되는 현상이다. 도심으로 집중이 되는 현상. 가현상은 그런 현상이고. 반면에 도심에 있던 공장, 주택, 학교 등은 도심 외곽지대로 분산이 되는 현상. 여기서는 이제 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죠. 자, 도시의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집중이 되고 하나는 분산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분산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자, 집중이 된다, 모인다, 모이는 현상을 우리는 집심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집심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도심 외곽지대로 분산이 된다,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그래서 그 중심을 떠나는 겁니다. 중심을 떠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 나 현상은 이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는 집심, 나는 이심이 들어가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집중현상, 분산현상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어가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대개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표현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 분산은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집심현상, 이심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따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이제 마지막 1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업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특징이 아닌 것.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물리적인 산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물을 제공한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인간의 활동이다. 그렇죠? 부분적인,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표준화된 대량 생산을 한다. 표준화된 대량 생산은 공업의 입지 요인에 해당이 되죠. 공업의 특성입니다. 공업의 특성. 2번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다. 인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전부 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표준화된 대량 생산.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서비스업의 특징이 아니라 공업이 갖는 특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로써 이제 4단원에 대한 내용들도 전부 다 마감을 했는데요. 문제의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이해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정답보다는 왜 틀렸는지 또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려야
문제를 맞아도 맞은 거고 틀려도 틀린 겁니다. 다시는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에 집중을 하셔서 틀린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의 내용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단원의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